200점의 예술품이 지금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문화유산을 만든 거라고. 자꾸 쇠퇴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작가인데 뭐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너무 안타깝고. 이 훌륭한 작품을 여기서 그냥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올림픽공원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게 조각공원인지 인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작품으로서의 어떤 가치들이 있거든요. 그걸 사람들이 좀 발견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돼야 되지 않느냐. 야, 이것도 굉장한 작품이다.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하는 것이 이제 가슴이 아팠죠. 이 작품들에 대한 진가를 제대로 평가해 주기를 한데 어우러져 있는 그런 조각공원이기 때문에 정말로 세계적인 공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최고의 예술가들이 보여줬었던 그 예술 작품이래 어떤 의미이지? 라고 생각해보는 지점이 아닐까. 세계 5대 조각공원의 하나로 불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상당히 놀라운 공간이었어요. 또 필요한 공간이구나, 유지 보수해야 될 가치가 있는 우리 문화자산이구나 하는 것을 시민들이 더 이렇게 깊이 있게 느낄 수 있겠죠. 이 조각공원이 참 세계적으로 이런 조각공원이 없어요. 굉장히 하여튼 저희들로 봐서는 보물과 같은 그런 장소인데 100년이 되든 200년이 되든 우리 자손들한테 물려줘야 할 이게 조각공원입니다. 지하철 몽촌토성역 1번 출구에서 세계 평화의 문을 지나 평화의 광장으로 들어서면 독특한 기념 조형물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조각가 최만린과 세계적인 조각가 조셉 마리아 수비라치가 뜻을 모아 완성한 작품, 서울의 만남입니다. 수비라치는 스페인의 대표적인 건축물이자 가우디의 유적인 사그라다 파밀리아, 이른바 성가족 성당의 순환 파사드를 완성해 더욱 알려진 조각가이죠. 바르셀로나에 가서 수비라치하고 같이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해서 그 초안이 나왔어요. 내가 이렇게 둥근 점을 이렇게 찍은 거는 이것은 어떤 형상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5대양 6대지를 표시하는 그런 점을 이렇게 둥글게 쌓고, 그리고 거기 이렇게 유심히 들여다보면 한 8,000개의 돌이 있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뜻으로 참 고맙게도 아주 이쁘고 좋은 돌들도 자기 나라에 있는 돌을 다 가져와서 그걸 바닥에 다 깔았습니다. 올림픽이 아니었다면 이 둘의 합작품은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세계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우리의 올림픽 조각공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88 서울올림픽은 처음부터 문화올림픽을 지향했고 세계적인 올림픽 조각공원 조성을 목표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올림픽 조각공원은
86년도 아시안 게임을 다 참 성공적으로 끝나고 난 다음에 좀 더 의미 깊게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하는 걸 쭉 모색하는 중에 그러면 야외 조각, 야외 환경 조각을 여기에다 설치를 함으로 해서 올림픽을 기념하는 조각공원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개최하게 되었을 때 이전과 달리 더 많은 국가들의 참여, 어쩌면 올림픽의 정신을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인류가 하나다.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문화라는 점이죠. 그래서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문화 행사의 한 분야로서 세계 현대 미술제를 이제 추진했고, 그때 조직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던 문화축전 중에서 미술과 관련된 여러 행사들, 그중에 아마 대표적인 것이 국제조각 심포지엄이겠죠. 세계 여러 나라의 조각 작품을 기증받아 최고의 조각공원을 조성하려는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계획은 국제 야외 조각 심포지엄을 통해 실현되었습니다. 왜 굳이 심포지엄이라는 말을 썼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이 장소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리고 그 장소에 맞는 작품을 만들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지 조각 설치전 또는 조각전이 아니라 심포지엄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일정 기간 동안, 그러니까 작가들이 그곳에서 정말 먹고 자고 하면서 작업을 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중시하는 향연성을 높였던 거죠. 세계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던 올림픽 사상 최대의 예술 행사인데다 준비 시간도 넉넉지 않았습니다. 효율적이면서도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운영 조직이 필요했죠. 먼저 국내외 운영위원회가 신속하게 꾸려졌습니다. 전체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전체 운영위원회 산하에 2개의 소분과위원회를 뒀는데, 하나는 조각소분과위원회, 하나는 회화소분과위원회입니다. 조각소분과위원회에서 큰 역할을 했어요. 조각소분과위원회도 5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서울미대 학장, 그 다음에 홍익대학교 미대 교수, 그 다음에 성신여대 교수, 이화여대 미대 학장, 경남대학교 교수, 이분들로 해가지고 그 위원회가 구성돼서 조각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과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가장 공들여 한 일은 조각 심포지엄에 참여할 작가들을 선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작가들이 참여하는지에 따라 행사의 규모와 성격, 그리고 수준이 판가름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죠. 국제운영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이 됐어요. 당시에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미술평론가로 해서 구성을 해가지고, 이분들로 해가지고 각 지역의 담당을 우리가 이제 분담을 시켰습니다. 세계 현대미술제 조각소분과 운영위원회는 국제 야외 조각 심포지엄 초대 작가를 32개국 36명으로 결정하고 심포지엄을 1, 2차에 나누어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작가 5명, 외국 작가는 31개국 31명이었습니다. 2차례 국제조각 심포지엄에 참가한 작가들은 세계적인 작가가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올림픽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국제적 지명도가 높고 현대조각을 대표하는 작가들이 대거 참여한 기회는 올림픽이 유일하다고 봐야 되겠죠. 이 세자르라는 그 프랑스 유명한 작가인데, 이 사람이 그동안에 작품을 만들 때는 통상 1m 내지 2m밖에 안 만들었어요. 근데 서울올림픽에 만들 땐 내가 최대 큰 걸 만들겠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이 위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는 직전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프랑스 국영 TV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내가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하고 작품 제작을 약속을 했는데 내 이 약속을 지키기 전에는 절대로 죽을 수 없다.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작품 제작에 참여한 작가들이 참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적인 그런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고요. 이런 세자르처럼 우리가 현대미술사 공부할 때 늘 볼 수 있는 작가뿐만 아니라 사실 지명도에 비해서 국내에 덜 알려진 작가들도 많이 참가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 책을 통해서 공부할 때 봤던 작가들이 참가했다는 데서는 약간 충격을 받긴 했죠. (1차) 국제 야외 조각 심포지엄이 1987년 7월 3일부터 8월 20일까지 열렸습니다. 소재는 돌과 콘크리트.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포함해 돌 조각의 오랜 전통과 높은 수준을 자랑하는 동유럽 지역 작가들이 주로 초대되었는데요. 15개국, 15명의 외국 작가와 2명의 한국 작가가 참여했습니다. 감동적이 있는데요. 그게 특히 우리가 속해 있던 1차 심포지엄은요, 그 스톤이나 콘크리트나 이런 소재를 이제 아주 기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할 수 있는 작업, 그 작가를 이제 뽑았지 않습니까? 선발했는데, 국내에서 우리가 돌을 다루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게 선발됐다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 그 감정이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심포지움을 한다고는 이제 이 장소를 오고 며칠까지 작품 안을 내야 돼요. 사실은 이렇게 큰 작품을 해본 적도 없고 이런 큰 공간을 만나본 적도 없고 어떤 의미에서 확 가서 부딪히는 것처럼 막막함이 먼저였어요. 그러면서도 이 막막함이라는 것은 어떤 즐거움과 더불어 가능성을 헤쳐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돌이니까 몽천토성에 되돌리자. 이 작가 선정이 되면은 작품을 이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국내 작가를 포함해서 외국 작가들이 통상 1, 2개월 전에 저희 올림픽 조직위원회 우리 조영에 작품 기획서하고 에스키스를 보내옵니다. 내 작품은 어떻게 이렇게 만드니까 여기에 필요한 소재들은 뭘로 준비해 주세요. 그러니까 작품을 제작하는데 이제 소재는 우리 올림픽 조직위원회 우리가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이 들어와서 작품을 제때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재료를 수급하고 필요한 보조 인력을 준비하는 일뿐만 아니라 작품을 어디에 배치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세계현대미술제 운영위원회에서는 환경설계의 일환으로 작품 배치 장소를 검토했습니다. 처음부터 역사유적지인 몽촌토성을 훼손할 염려에 대한 대응이기도 했지요. 이게 서울대학교 고고학연구소에서 이제 그 발굴을 하면서 몽천토성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는데, 그 당시에 여기 면적이 아마 한 130만 제곱미터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송내천이 한강으로 이제 유입되는 과정에서 이게 홍수가 나게 되면은 이게 이제 한강물이 이제 역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완전히 물에 잠기는 그런 곳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못 쓰는 땅이었었죠. 경기장의 배치는 몽천토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의 그 동심원적인 그런 개념으로 설계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아직 몽촌토성의 발굴이라든지 조사가 완료 안 된 상태에서 올림픽 시설물이 들어서니까 그것도 또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서울 시내에 이런 그 넓은 녹지 공간 속에 조각공을 만든 것은 그 당시에는 좀 많은 그 비판을 받기는 했지만 좋은 선택이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치 선정은 토성은 절대로 들어가지 말고 토성이나 토성 아니나에게는 작품이 들어가지 말고 그 다음에 여기 평화의 광장, 평화의 문 있는 쪽으로 올림픽 회관 있는 쪽으로는 들어가지 말고 나머지 지역에는 작가들이 자유스럽게 자기 판단하에 여기에 야외 조각이 되겠다. 여기에 갔다가 이 조각 작품을 앉히면은 가장 좋겠다 하는 장소를 작가들이 판단해서 하는데 우리는 지원을 해줬습니다. 1차 심포지움은 이제 현장 작업이 주로 됐기 때문에 작가의 이 원안이 이제 제일 크게 받아들여졌고요. 최종적으로는 운영위원회에서 조율을 해서 그다음에 작품 배치는 그 작품 배치위원회를 우리가 이제 구성 운영했어요. 거기는 조경도 포함됐는데 또 건축가도 포함되고 그래서 이 작품위원회에서 어떤 지침서를 냈는데 그 지침이 뭐냐면은 올림픽 공원 전적에 골고루 작품을 배치한다. 관람 동선을 고려해 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대형 심포지움 작품을 위주로 해 가지고 조그만 작품들은 국가별 또 소재별 또 크기별로 해 가지고 배치한다. 조각공원이 자리한 이곳. 몽촌토성 유적지는 역사와 현대가 공존하는 곳으로 올림픽 정신을 기념하는 공간으론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과 예술이 멋진 조화를 이뤄 품격 있는 예술 공간을 만들기에도 아주 이상적인 장소이기도 했죠. 올림픽을 기념하는 조각공원을 만들어 영구히 설치하겠다는 계획은 박세직 위원장에 의해 86년 IOC 총회에서 발표됐고 승인을 받았는데요. 당시 스위스의 사실주의 작가 한스 에르니는 현대와 고대가 같이 숨쉬는 장소에 인류화합의 축제인 올림픽을 기념하여 세계적인 조각품을 모아 설치하는 것은 금세기 미술사의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심포지엄에 참여한 작가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 환경에 대한 분명한 어떤 그런 그 인식을 갖도록 우리가 여러 번 댕겼습니다. 그 공간을 몽촌토성을 위아래 하면서 그 참여 작가들이 공동으로 그 당겼습니다. 탐색을 했는데, 이야 이게 참 내 땅이구나, 내 공간이구나. 그러면서 난 그렇게 막 감사지었다고요. 그 정도로 기분 좋았어요. 그 장소는 내 작품과 더불어서 영원히 있는 장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야, 내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 공간만 가면 물론 전체 몽촌토성의 한계가 연결되는 거지만은 바로 작품이 놓인 그 자리만큼은 나의 분신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실 전통적인 어떤 장소에 작품을 설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작가로서의 욕망과 굉장히 맞닿는 점이 있습니다. 기념비적인 사건이니까요. 그것은 백제의 어떤 유적지, 또 우리의 전통이라고 하는 어떤 장소성이 있기 때문에 작가들이 국내 작가들이건 또는 해외 작가들이건 이런 역사적인 장소에 무엇인가를 세워서 그것이 길이길이 기념된다라고 하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었을 것입니다. 50여일 동안 작품을 완성해야 하는 작가들에게 작업장이 마련됐습니다. 걔네 천막을 딱 치고 거기다가 뭐 구스만 누구 하면서 박석원의 이름이 다 붙어가지고 그 작업장에 들어가면은 보조인이 한 5명 정도 배당이 돼 들어왔어요. 보조인이 5명. 그 사람들한테 그림을 그려주고 설명하고 이거는 어떻게 돼 크기가 어떻고 뭐 이게 딱 설명하고 이제 작업을 진행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작업을 도울 수 있는 보조인 그리고
돌이라든 이걸 절단할 수 있는 그 큰 톱을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운반할 수 있는 지게차라든지 뭐 크레인 다 있거든요. 이게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거 다 되는 거예요. 심포지엄 작품은 커요. 크니까 거기에 걸맞는 그늘막도 만들어줘야 되고, 이 땡볕에서 햇빛 거기서 작업이 오래 못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저희한테 그 지원 인력과 장비와 그건 다 조달을 해줬고, 또 이제 그 석재를 또 연마하고 다듬고, 그러면 여기에 그랬던 그 돌공장, 그러한 다듬고 하는 석재 공장이 하나 또 여기 설치를 했어요. 크게. 또 다른 거 또 있을 수가 있죠. 콘크리트 작업이 많으니까 그냥 건설회사처럼 그런 중장비도 다 가져왔었고, 또 거기에 걸맞는 기술 인력들, 그거는 저희가 다 지원을 했어요. 화강석이 여기저기 산더미처럼 쌓여졌고, 그것을 제작하는 테크니션, 전국 각지에서 모인 그 아주 노련한 돌을 다루는 장인들이 이 한 작가에 한 5명씩, 그러니까 10명이 넘으니까 50명, 60명. 거기에다 미술대학교 조각가 학생들이 또 저수로 와가지고. 그래서 작가들이 이제 와갖고서는 상주할 때도 있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도면만 보내주고 먼저 시작하고 난 다음에 작가들이 오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소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여기서 머물면서 작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작업요원들은 우리나라 그 군인들을 300명을 매일 여기에 자출을 해가지고 작가 한 사람당 10명씩, 그리고 나머지 인력은 또 그날 그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부수되는 그 재료는 그때 작가들이 요구를 하면은 또 우리가 그것도 전부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 작업하는 인력이 전부 군인들이고, 뭐 그러니까 이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상당히 고전을 했는데, 인력은 우리가 이 조직의 직원이라든가 정부 부처로부터 파견 직원, 그 다음에 우리 정부의 파견 직원은 주로 이제 체육부에서 왔는데요, 체육부 직원. 근데 군에서 지원한 조각병, 석공이라든가 기술병, 기술자, 미대 학생, 통역요원 해가지고 약 한 240명이 이제 투입을 했습니다. 관주도니까 이게 지금 가능한 것이지, 민간인 차원으로 넘어가 버리면 일이 안 됩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그 거대한 일이 굴러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사를 관주도형으로 해야 되느냐라고 누가 만약에 묻는다면은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행사에 따라서 관주도형이 있을 수 있고 행사에 따라서 민간 주도형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인데, 민간 주도형일 경우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이고, 그 당시에 관이라는 어떤 권력으로 가지고서 밀어붙이니까 단기간에 그 큰 규모의 행사가 치러졌던 거라는 것. 그 가장 큰 문제가 예산이었는데요. 사실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조각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예산이 한 푼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그럼 예산은 어떨 것이냐. 올림픽 예산은 하도 쥐어짜가지고 이제 더 어서 빼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성금을 거둘 수도 없는 거고. 그럼 방법이 뭐 있습니까? 기업에서 협찬을 받자. 그래서 그때 5대 기업에서 15억씩, 6대 기업이 90억을 마줘서 그 90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원금 90억 원 가지고 올림픽 조각공원 조성하는데 60억 원, 그리고 현대미술제가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우리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올림픽 조각공원 조성과, 또 하나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주관하는 국제회화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국립현대미술관에 30억 원을 주고, 그래서 예산은 해결이 됐습니다.
1988년 3월 11일부터 4월 29일까지 진행된 2차 국제 야외 조각 심포지엄은 1차와 달리 철, 주물, 합성수지, 알루미늄, 나무 등의 다양한 소재로 작품을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소재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현대 조각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미주 지역과 서유럽의 작가들 16명과 3명의 한국 작가가 참여했습니다. 1, 2차 심포지엄에 이어 국제 야외 조각 초대전도 개최했습니다. 88년 8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진행된 이 행사에는 66개국 155명의 작가들과 10명의 국내 작가가 서로 다른 독특한 조형 세계를 선보였죠. 전 세계 골고루 아프리카까지 포함해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북미 총망라해서 그러니까 제일 많은 나라는 아무래도 이렇게 살펴보니까 좀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사는 나라들이 많고 미국이라든가 그리고 일본 그다음에 유럽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이 작품이 보통 5에서 7 작가들 정도가 낸 것 같고요. 그러니까 23만 평에 이렇게 적당히 이르려면 작품 수량이 155점이 이제 된 거죠, 그게. 그때만 해도 이 공원 조각이나 야외 조각에 대한 개념이라고 그럴까, 컨셉이라고 그럴까, 하여튼 그런 것이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이해되고 훈련된 작가들이 많이 없었어요. 예, 그냥 그 실내에서 발표할 수 있는 보통 실내 작품들 위주의 작품들을 한 조각가들은 많이 있었지만 이 조각 초대전은 작가가 자기가 이제 아트리에서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대한통을 시켜서 우리가 현지에서 가져옵니다. 가져와 가지고 배로 가져와서 부산항에 하역을 시켜요. 하역을 시킨 다음에 거기서 바로 올림픽공원으로 우리가 이송을 했어요. 서로 올라 그랬죠. 그게 뭐 그 돈 한 푼도 안 받고도 오겠다. 그러니까 여기 조건이 서울 올림픽을 기념하는 환경 조각을 하는데 여기다가 영구히 설치가 돼 가지고 자기 작품이 영원히 간다. 그게 굉장한 매력이에요. 전시 배치 전문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한 팀이 거의 매일같이 이제 답사를 하고 또 그 전시 그 전문 배치위원회를 국내 운영위원이 주관을 했죠. 초대 작가들로부터 기증받은 155점의 작품은 이미 자리 잡은 심포지엄 작품 36점과 함께 공원 곳곳에 조화롭게 배치되었습니다. 운명론을 위한 하나의 제안, 운명론, 행은 구구, 불행은 사다. 그래서 그 작품에 4줄과 9줄을 이렇게 새겼어요. 그래서 운명이라는 거에 개인의 어떤 생각, 행위, 열정에 따라서 행불행이 갈라진다. 그러한 것을 이렇게 제안을 하고 우리에게 한번 묻고 있는 거죠. 국제 야외 조각 초대전을 통해 비로소 조각공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올림픽공원은 세계 최초의 올림픽 기념 조각공원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됐죠. 뿐만 아니라 올림픽 조각공원의 탄생은 우리 사회 곳곳에도 조용하지만 파급력 있는 변화를 몰고 왔습니다. 최대의 성과는 사실 조각공원을 확보했다는 것을 최대의 성과로 꼽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런 작가들과의 교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 또 하나의 성과로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대규모의 조각공원이
그런 장소에 형성되는 거는 세계적으로도 손꼽을 만한 그런 성과를 거두었고 지금까지도 한국이 서구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의 조형문화 수준이라는 게 무엇이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고 같이 도울 수 있는 좋은 값 있는 성과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전에 조각이 뭐냐 그러면 이제 구상적인 조각의 전통이 있었고 이제 새로운 추상 조각 같은 걸 해외에서 배워오거나 하는데 대부분 이제 책을 보거나 이런 것들이었는데 정말 작가들이 와서 현장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구나 하는 것들, 그 전에 조각공원이라고 이렇게 본격적인 대규모 조각공원이라고 할 것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동시에 굉장히 큰 작품들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약간 기술력의 축적 같은 것들이 가능했죠. 국제적인 작가들의 작품이 갑자기 막 선정이 되면서 내 눈앞에 보여지게 되고 또 아예 그러니까 뭔가 접해보지 못했던 국가의 작가들의 작품들을 보게 된다거나 이런 경험치를 주는 것 자체가 미술계 안에서는 충격으로 오는 부분도 있고 자성의 부분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생겼을 거고. 그런 점 미술계도 마찬가지죠. 미술 시장도 개방이 되고 또 한편으로 국내 작가들도 이제 외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더 확대되고 또 외국에 중요하거나 유명한 작가들이 한국에 소개되는 기회도 훨씬 넓어지고. 상당히 호의적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앞다퉈서 진짜 처음 시도한 거고 처음 이렇게 조성이 되니까 아주 그냥 경쟁적으로 TV인 TV대로 라디오는 라디오대로 아주 상당히 또 신문사 많은 그런 할애를 해줬죠. 올림픽 야외 조각공원이라는 이 새로운 타이틀이 이제 신문에 실렸죠. 인정을 받은 거죠. 여기가 원체 좋았어요, 환경이. 공원을 너무나 잘 만들었었거든요, 그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이런 공원이라는 것은 뭐 없었으니까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좋은 나무라는 나무는 이쪽으로 다 와서 심어질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서 이제 만들었던, 그러니까 전 세계인들에게 한국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라는 것을 사실 보여준 상징적인 공간이었었어요. 그러니까는 해외 사람들이 보고서 깜짝 놀랐겠죠. 조각공원을 저 정도 규모로 만들었어? 여기가 한 120만, 130만 정도 되는 그 규모니까. 세계 최초로 시도된 문화올림픽의 기억과 조각공원이 주는 감동은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희미해졌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점차 기억 속으로 사라져갈 즈음 작품들도 하나둘 세월의 무게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조각 작품이 아마 3점 정도가 현재 그 작품이 이제 소멸이 되게 됐죠. 하나는 저항의 시각이라고 크라즈버그 작품인데 그거는 참나무 생목으로 당시에 작품을 만들었던 그런 작품입니다. 또 하나는 나무88이라고 이태리 작가인데 질라르디 작품입니다만 그 작품도 스폰지와 그다음에 그런 소재 자체가 일부 이제 플라스틱이나 이런 계열로 돼 있는 그런 작품이어서 야외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자외선에 약해서 그래서 작품을 소멸을 없앤 그런 경우가 있죠. 보존관리 문제도 그 당시에 국립중앙박물관 그분 돌아가셨지만은 보존관리실의 도움을 좀 받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많은 유물들이 재료상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제작된 재료와 매칭시켜가지고 관련이 있겠다. 그래서 자문 얻어가지고 또 삼성의 호암미술관 거기에 보존관리실 그 당시에 큰 미술관에는 보존관리실이 있었어요. 미술품.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해서 백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흐른 지난 1998년 올림픽 조각공원에서 서울올림픽 10주년 기념 야외 조각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이 올림픽 공원을 만들 때 조금 참여를 했던 일원으로서 또 10년 뒤에는 작가로서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되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또 그 작업 자체가 이 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뭉천토성과 이런 어떤 것들이 있는 이 공원, 이에 대한 의미를 갖다가 다시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계기가 됐었던 것 같고, 또 그 당시 작가로서도 이제 새롭게 이제 뭐랄까 입지를 좀 다져가던 시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선택된 거, 초대받은 것만 해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했던 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성남 선생님이 그때 이제 조각가로서 야외 조각을 참여하면서 일반 조각가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다르게 어떻게 작업하는 것도 굉장히 신선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상현인가? 이상현 씨 작업도 지금은 이제 다른 데로 옮겼지만 어떻게 보면 체험적 어떤 그런 공간 같은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했던 작업들도 나는 신선했던 것 같고, 특히 이제 최인수 선생님의 작업이 도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이들 작품 12점이 합류하면서 조각공원은 올림픽 이후 변화된 한국 조각의 흐름까지 담게 돼 예술사적으로도 중요한 조각 전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올림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의 가장 큰 목적은 올림픽 조각공원의 존재의 의미를 되살려 대중의 관심을 높이는 방안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하지만 일회성 행사로 대중의 관심을 끌기에는 역부족이었죠. 대중과 꾸준히 소통하고 일반인들이 예술작품을 향유할 수 있는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현대 미술과의 그 소통, 이런 조각 공원으로서만이 아니라 이런 조각 문화가 일반 대중들과 같이 소통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해서 미술관을 추진하게 됩니다. 197점의 조각 작품을 소장품으로 해서 미술관을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 미술관 등록한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실내 미술관을 이제 건립을 추진하게 되죠. 방대한 규모의 조각 작품들을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해 2004년 9월 개관한 올림픽 미술관은 2년 뒤인 2006년에 다시 현재의 소마라는 이름으로 보다 새롭고 현대적인 모습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는데요. 올림픽 정신과 예술이 결합된 유일무이 복합문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술관이 있음으로써 새로운 전시가 매해 기획전도 있고 또 상설 전시도 하고 1년 내내 전시장으로 운영이 되다 보면 미술관과 미술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미술관이 있고 그리고 또 밖에 야외 조각공원이 같이 연계가 되니까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크죠. 2004년 개관전을 시작으로 소마 미술관에서는 심포지엄을 대신하는 올림픽 기념 전시를 이어갔습니다. 올림픽 기념 조각공원이라는 정체성을 놓지 않으면서 이를 현대적 감성으로 재해석한 다양한 전시들이 기획됐습니다. 힘이란 주제로 전시를 기획했는데 그때 참가했던 중국 조각가 세 분이 헌케이, 이렇게 훌륭한 조각공원이라면 우리 작품을 기증하겠다. 중앙미술학원의 왕중이라는 작가, 중앙미술학원 교수인데 그분이 헌케이 작품을 아마 재료비만 하더라도 몇 천만 원 들었을 거예요. 가격은 뭐 상상할 수는 없고, 그러자 같이 참가했던 두 분의 중국 작가분 중에 또 현재 중국 미술관장 우웨이샨 선생도 그럼 나도 기증하지. 그러니까 또 동북사범대학 교수인 인샤퐁 작가도 그럼 나도 해서 한꺼번에 3점의 작품을 기증받아서 설치하기도 했었죠. 제가 이제 88 올림픽 기록 영화를 하다 각 작가들을 이렇게 찍다 보면 내가 오니까 앉으라 그러더니
그 스타치 올려놓은 사인을 탁 하더니 가져가라. 그분 또 데니스 오펜하이머는 그 작품을 주는데 야, 이 사람이 이렇게 또 이렇게 친근감이 있나? 이거 어떻게 작품을 나한테 주나 그래가지고 그것도 가져와서 또 마크 브루스라는 분은 아주 그냥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보면 야, 내 그림 여기다 걸어라. 내가 내일 가져오겠다. 여기다 내가 그림 하나 줄 테니 여기다. 그래서 그런 작품 뭐 이래가지고 그 아주 뭐 재밌는 작품을 좀 많이 소장하게 됐습니다. 소말미술관에서 내가 가졌던 거 그 전에 이유한 그 화백님하고 백남도 화백님하고 같이 그 관을 신문섭 화백님하고 같은 관에서 같이 소장해 있는 관을 하나 줄 테니까 거기다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그래야지 여기다 전시를 한번 하게 된 거죠. 올림픽 조각공원은 한국 공공미술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올림픽 조각공원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관심에 따라 국내 공공미술의 현재와 미래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된 셈이죠. 이 조각공원이 정말 재밌는 곳이구나. 또 필요한 공간이구나. 유지 보수해야 될 가치가 있는 우리 문화자산이구나 하는 것을 시민들이 더 이렇게 깊이 있게 느낄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런 시민들의 폭넓은 지지가 조각공원을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만드는 데 굉장한 외적 동력이 될 겁니다. 공원이라는 것은 전문가들이 그냥 만들어 놓는 거죠. 정원은 계속해가지고서 참여해서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작품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조각공원이 세계에서 뭐 얼마나 되겠어요. 기껏 해봐야 뭐 몇십 개 정도 이렇게 모아놓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벌써 저 숫자, 그러니까 양적으로 봐도 그렇고 질적으로 봐도 그렇고 이거 뭐 세계적인 이 대가들이 작품을 다 만든 건데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가치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뭐 세계적인 가치를 가진 이 조각공원이에요. 그 조각에 대한 향유는 아무래도 실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로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따뜻함이 있어요. 회화가 갖고 있지 않은, 회화는 만져서 느끼는 게 아니라 눈으로, 그죠? 옵티컬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조각은 메스가 내가 껴안을 수도 있고, 물론 재료에 따라 이렇게 한번 만질 수 없는 거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는 접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친근감, 신체적인 친근감이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 그거를 관객한테 많은 이해를 시키면 좋겠어요. 그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측면에서 관찰될 수 있습니다. 즐겁고 좋은 것만이 예술은 아니죠. 우리 삶을 성찰하고 때로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만나는 지점이 예술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올림픽 조각공원에서 가져야지 될 마음은 그 최고의 예술가들이 보여줬었던 그 예술 작품이래 어떤 의미이지? 라고 생각해보는 지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약 23만 3,200여 평에 조성된 세계 최대 규모의 올림픽 조각공원은 5개의 존으로 구분해 모두 200여 점의 조각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누구나 언제든지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이곳은 한 시대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간직한 기억의 장소이자 우리가 지켜야 할 또 하나의 소중한 문화재입니다.